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 연기노트에서는 이 산불에 나오는 내용 1막에서 3막까지의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읽어보시면서 쭉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51년 겨울, 소백산맥의 깊은 골짜기에는 피불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피불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남자들은 멸종한 과부들의 마을이죠. 또한 어떠한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산불에서 1막이 시작이 딱 되면은 양씨하고 최씨가 막 다투는 장면들이 먼저 보여집니다. 김노인의 며느리이자 과부인 양씨와 4월의 어머니이자 과부인 최씨가 공비들에게 바칠 곡식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여기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현재 지독한 배고픔과 가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십실반 모아서 이제 공비들에게 곡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들 형편이 어려운지라 그마저도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곡식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최씨도 곡식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양씨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아들이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생사가 불분명한 양씨는 현재 이 피불악에서 곡식을 모으고 그것을 공비들에게 바치는 반장 역할을 하고 있죠. 보름이 멀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약탈을 해대는 공비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들의 귀에 우익단체에 몸담았던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자신과 가족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맡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최씨가 건드리는 순간 이 양씨뿐 아니라 그녀의 며느리인 점례 역시 감정이 상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만 딱 보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최씨가 나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녀 역시 이제 피해의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사위는 우익 세력의 힘이 강했던 때에 빨갱이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이 피불악은 공비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씨의 입김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가르기 같은 것들은 중학 공부를 마쳤는가 마치지 않았는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지만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지금 우익이나 좌익을 떠나서 당장 공비들에게 식량을 주지 못하면 마을은 바로 불바다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이 이육아낙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한테 빨갱이고 노랭이고 있냐, 이리 가라면 이리 끌리고 저리 가라면 저리 흔들리고 이 대사를 통해서 편가르기 시기에 현재 이러한 다툼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조용히 동의하죠. 이렇게 한참의 소동이 지나고 난 뒤 원형을 앞세운 공비와 대장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등장으로 마을은 일순간에 적막으로 휩싸이게 되죠. 단지 이 세 명의 남자가 주는 위압감은 편을 가르면서 싸우는 여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군과 함께 다시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는 한국의 반격에 공비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야경 근무를 지시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숨긴 채 말이죠. 오히려 더 막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공비들의 대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첫째,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땐 곧 이장이나 자위대에 신고한다. 둘째, 원수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기타 이적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셋째, 야경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도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사항을 만약에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은 불바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익단체에서 활동했던 아들의 존재 여부가 양씨에게 그리고 점례에게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최씨는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다시 원색적인 편가르기를 통해서 공비들 앞에서 이 마을에 반동분자, 우익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자신의 사위를 양씨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의 아들이 몸담았던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생각에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양씨가 이제 이장 노릇을 한다는 게 정말 보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막 뭐라고 하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양씨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공비들에게 식량 대주는 건 다들 어려운 마당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씨네 집안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민간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보여질 수 있지만 현재 이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족을 눈앞에서 잃거나
뭐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르는 소리가 매일 들려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물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들은 회복이 되지 않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막 한참 견디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비들이 또 내려와서 또 다른 고통을 이 고통에다 더해지게 되는 순간, 그들이 참아왔었던 이런 시간들은 골마서 터져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씬들을 살펴봤을 때 서로 막 이렇게 물고 뜯고 비난하는 상황들은 그러한 것들을 여실히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공비들은 이제 내려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여인들의 이야기에는 다행히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래서 대장의 중재와 더불어서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고 싶다. 사월이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마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월이뿐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녀 곁에는 늘 씩씩하게 그녀를 위로하고 이야기 동무가 되어주는 점례가 있죠. 이 점례라고 하는 캐릭터는 시어머니를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할아버님과 더불어서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놔버린 남편의 여동생까지 돌봐주는 그런 따뜻한 여인입니다. 점례하고 사월이 그리고 살리에네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대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저 뭐 막연하게 남자를 갈망하거나 자신의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삶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살아오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 억압과 고난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저 이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인들의 토로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압된 삶에 눌려있는 여인들은 남자에게 조금은 의지하고 싶고 관계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들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막 엄청나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살펴보면. 특히 이제 사월이는 자신이 이런 산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사람 구경도 못하고 뭐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공비들한테 노략질까지 당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허망하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막 한탄 어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도 1막에서 공비대장이 지시한 야경 근무를 수행하러 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해요. 당장 막 이 모든 것들을 때려치우고 싶고 아무 의미도 없는 야경 근무를 대체 이 왜 하나 싶지만, 지금은 또 이제 충실히 근무를 수행하러 가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더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죠.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비관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보는 사월이와 끝순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늘 점례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이 한풀이 같은 것들을 그녀는 늘 묵묵히 들어주고 농담도 던지면서 마음을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끝순이와의 대사를 통해서 점례는 현재까지 자신의 남편인 귀덕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인물들과는 달리 그녀는 희망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화들이 막 오고 가는 도중 드디어 산길에서 규복이가 마을로 숨어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안악들과 끝순이, 점례가 이 소리를 다 듣고 마을은 다시 어수선해지기 시작해요. 점례는 규복이를 발견하고 다친 규복이를 숨겨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점례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늘 돕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늘 돕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리고 규복이는 점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마을은 어수선함을 뒤로하고 차츰 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새를 또 띠죠.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지금 점례는 규복이를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막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들이 굉장히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란수까지 셀 수 있는 아주 부족한 형편인지라 그녀가 규복이에게 먹을 걸 주면은 늘 식량이 빈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씨는 귀덕이한테 매번 꾸지람을 합니다. 귀덕이는 늘 억울해요. 근데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계란이 10개밖에 없는데 다음날 딱 보면은 8개밖에 없어. 그거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점례는 어느덧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규복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런 작은 소스들을 통해서 점례가 정말로 규복이한테 조금씩 마음이 좀 동하고 있는 중인가? 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마을 사람 누구나 다 모자란 아이라고 알고 있는 귀덕이까지 점리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마을의 여인들은 결혼, 가정, 남자에 대한 어떤 꿈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러한 배경들이나 상황을 저희가 두루 살펴봤을 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혼기가 꽉 찬 상황이 되면 결혼으로 인해서 내 처지를 조금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상한 건 전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씨하고 귀덕이가 집을 비우게 되는 사이에 도붓장수인 병영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이제 예쁜 옷감 같은 것들을 점리한테 보여주게 돼요. 점리에도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점리 역시 또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붓장수가 보여주는 예쁜 치맛감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손을 가서 보고 있는 이런 비단들에 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이 병영댁이 아유 너 안 보고 남자들이 침 안 흘리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칭찬 일색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품을 살펴봤을 때 병영댁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민증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주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앞에서 점례가 규보기를 숨겨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녀가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병영댁이 가지고 있는 이 어여쁜 치맛감들이나 비단들로 인해서 말이죠. 병영댁은요 여러분 도붓장수잖아요. 이 도붓장수들은 이런 치맛감이나 비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리의 눈에는 도붓장수의 추천인 치맛감과 그리고 이제 자신의 눈이 자꾸 비단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규복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을 처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점례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여쁜 옷을 입고 그를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병영댁의 제품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죠. 물론 현재 자신의 처지로는 이런 예쁜 옷감 같은 거를 손에 얻기라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물론 당시 딱 이 지점만 살펴봤을 때는 아니 점례하고 규복이는 이미 정을 통한 사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차지하지만 병영댁과의 대사를 통해서 점례가 굉장히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죠.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시선으로 캐릭터에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끝순이도 등장하고 정임이도 등장하고 하면서 곧 시집을 가는 정임이와 병영댁이 함께 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규복이가 등장합니다. 그는요 면도질도 딱 했고 상처도 꽤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례라는 인물을 살펴봤을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었던 것은 안 봐도 뻔할 것 같고요. 규복이는 자신이 점례에 대한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로움 때문인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희망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그렇게 하고 비로소 3막 2장이 되면 지문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과감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여기면서 그녀를 대하는 규복,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막 원초적인 어떤 욕구를 표현할 때 자신의 남편에 대한 마음을 꿋꿋이 지켜왔던 점례도 이제는 규복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인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로해주는 그녀였지만 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었던 곳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규복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막 어떤 이런 욕정의 대상이 아니라 규복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점례는 규복이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자신도 그를 숨겨준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얼마나 그를 이제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녀는 현재 자신이 규복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데 규복이를 위해서는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그녀를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하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규복이 앞에서는 그녀도 자신의 신세를 비판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규복이에게 자수를 권하면서 자기 자신도 죽음을 각오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을 살려두지 않는다면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녀의 이제 뭐 이런 진심 어린 권유에 규복이는 자수를 결심하게 되죠. 이러한 대사들과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들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진실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죠. 3막 3장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사월이는 시집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최씨하고 크게 다툽니다.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지만 그녀는 현재 불안하고 짜증나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한 무언가를 찾아 나서려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밭에서 나오는 점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규복의 존재를 인정하는 점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점례는 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주 교묘하게 떠보는 식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성을 파악합니다. 이 사월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점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월이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자신의 이익을 채울 수 있을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점례의 아주 이런 착한 심성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점례에게 나도 돕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이 점례는 처음에는 자신이 규복이한테 느꼈던 것처럼 그를 순수하게 돕는 줄 알았지만 이내 사월이의 욕구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월이에게 자신과 규복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을 할 틈도 없이 사월이가 규복을 고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내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자기가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다른 여자와 이제 정을 통하는 것을 모른 척 해야 하는 점례는 또다시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을 혼자서 삭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월이가 어떻게 지금 이 욕정에 불타고 있는 상황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 순수하고 죄가 없는 이 남자에게 가서 또 자신에게 협박을 했었던 것처럼 그 남자에게 협박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협박을 당해야 되는 과정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롭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몸을 섞는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그녀에게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상황은 더욱 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불의 3막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